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규입니다. 서울 강남의 여성 납치 살해 사건이 거액의 가상화폐 시세 조작 사건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배우로 지목된 황모 씨와 황 씨의 부인이 추가로 체포됐고 서울중앙지검도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오는 11월에 결정될 2030 세계 박람회 실사단이 부산에서 아이돌 그룹 못지않은 환영을 받았습니다. 서방에서는 처음으로 네덜란드가 부산 지지로 돌아섰다는 반가운 소식도 들어왔습니다. 20일 뒤에 미국을 국빈 방문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으로는 10년 만에 미국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연설합니다. 승재현 한국형사본부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첫 번째 주제부터 보겠습니다. 강남 납치 살인 사건이 거액의 가상화폐 시세 조작 사건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관련 영상 먼저 보겠습니다. 네, 본인이 직접 청부를 한 건지 누군가의 청부를 받은 건지는 좀 수사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납치 사례를 직접 지시했고 또 이를 실행에 옮긴 피의자 3명의 신상 드디어 공개가 됐죠? 네네. 사실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주모자라고 우리가 일컫는 35세 이경우, 두 번째는 주류업체 사원인 황대한입니다. 똑같은 35세, 같은 동문이죠. 그다음 배달업계 관계자 연지호 29살 이렇게 밝혀졌는데요. 시청자 여러분과 저와 같이 한번 고민해 보는데, 지금 나와 있는 제 왼쪽이 이제 특수부대 출신의 법률회사 사무장이죠. 네네. 예. 이 경우인데, 지금 나와 있는 저 사진이 저희들이 보는 지금의 그 사람과 똑같을까요? 우리 배종찬 소장님, 저 똑같은 얼굴일까요? 다르죠. 다르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뽀샵도 있고. 그럼요. 예. 아니, 신상 공개는 그 사람의 얼굴을 알려달라는 거지, 그 사람의 과거에 찍어놓은 증명사진을 보여달라는 게 아닌데, 대한민국의 신상 공개 제도 분명히 존재하고 그 신상 공개 요건에 충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과거에 저런 사람들의 사진밖에 없다는 게,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있는 제도, 피의자의 인권을 위해서 정말 신상 공개 안 된다면 아예 하지 말고 신상 공개가 제대로 될 수 있는 제도를 고안해야지,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신상 공개 해놓고 신상 공개 안 한 것보다 더 못한 저런 어떤 상황을 마주해야 되고 목도해야 된다는 게 형사 정책을 만드는 저로서도 불편하고 국민들도 똑같이 불편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질문이요. 저기 이제 머그샷이라고 해서 미국 같은 데서는 직접 찍어서 공개를 하잖아요. 그게 이제 지금 모습인 거잖아요. 네네. 우리는 왜 그걸 못하고 있습니까? 개인정보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머그샷 찍습니다. 다 들어가면 지금 다 구속됐잖아요. 당연히 머그샷 딱 찍었죠. 그러면 선택하게 합니다. 머그샷로 너희 신상 공개를 할래? 아니면 과거에 있는 개인정보에 들어가 있는 당사자에게 물어봐요? 예, 물어봐서 딱 한 사람만 머그샷 공개를 했거든요. 그 외 나머지 사람은 누가 머그샷 공개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런 사진을 공개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딱 10초만 더 시간 쓰겠습니다. 고유정 기억나십니까? 알죠. 고유정 신상 공개했죠. 어떻게 나왔죠? 이렇게 엎어가지고 얼굴 안 나왔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신상 공개되었을 때 지금 코로나19 끝났는데도 사실은 마스크 딱 차고 나오면 사실상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앵커께도 말씀드리고 진짜 그 국책을 만들어가는 국가기관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신상 공개 제도가 있으면 제대로 효과적으로 하고, 아니면 정말 피의자 인권이 중요하다면 아예 신상 공개 안 하는 방향으로 해야지, 신상 공개 심의위원회에서 신상 공개 하라 그랬는데 신상 공개되는 것은 과거의 사진 한 장밖에 없다. 지금 이미 구속됐기 때문에 네네. 검찰로 넘어가는 기간에 과연 얼굴이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상 우리는 저 얼굴 가지고 저 사람이 이런 사람이다라고 밖에 확인할 수 없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벌어진 대담한 범행, 그리고 용의 주도한 도주 행각,
끔찍한 시신 유기까지 이 모든 게 가상화폐 때문이었다. 경찰의 발표는 그렇죠? 그렇습니다. 경찰 발표는 이번에 납치 또 살인 또 피의자들이 가상화폐를 노린 계획범죄다. 말 그대로 코인입니다. 하도 이제 코인 열풍이 불다 보니까 이런 사건이 이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도 이제 만들어지게 된 건데 피해자의 자산 50억을 빼앗을 계획으로 범행을 했다는 게 이제 경찰의 발표인데 이게 우리가 이른바 가상화폐라는 것이 적은 돈으로 꽤 많은 돈을 또 얻어낼 수 있는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정말 욕망의 산실 아니겠습니까? 뭐 투기냐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그러니까요. 네. 그게 뭐 또 이제 투자 수단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시도를 해볼 수도 있습니다만 이게 일종의 코인 열풍의 그림자가 되는 것이죠. 말 그대로 자칫 잘못하면 코인이라는 것이 그런 욕망 성취의 또 기회도 될 수 있지만 자칫 잘못하면 이런 범죄로까지도 연결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아시는 분들이 여러 보도를 통해서는 알고 계십니다만 2박 3일간 마치 범죄 드라마나 영화처럼 착착 진행된 이 범행의 전모를 아직은 잘 모르시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쉽게 한번 정리를 해 주실까요? 네, 아주 그냥 시간대별로 편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 시내 진짜 어떻게 보면 가장 시내 한복판에 저녁 11시 46분에 피해자가 살려달라고 요청했지만 그 피해자를 정말 한 채의 주저함 없이 납치하는 사건이 발생을 했죠. 그게 3월 29일입니다. 네. 딱 납치하자마자 그러면 자동차를 타고 이제 피해자를 납치했으니까 이 피해자를 데리고 어디로 갔을까 고민을 하는데 첫 번째 피해자를 데리고 바로 어떤 대전 지역에 있는 댐으로 가는 게 아니라 중간에 이모 씨를 만납니다. 네. 이모 씨를 만나가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휴대폰 탁 전달하고 다시 이제 그러니까 용인 평택을 지나요. 네, 예. 그래서 거기서 주고 이제 평택을 국도로 통해서 내려가는데 그래서 이제 댐으로 갑니다. 이 부분이 참 저도 말씀드리기 굉장히 불편한데 여기서 피해자가 사망했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죠. 왜냐하면 네. 그 뒤에서 렌트카로 갈아타는 입장에서는 피해자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부검을 해서 정확하게 피해자의 사망 시간을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이 시간에 피해자가 사망했다라고 보고 렌트카를 타고 다시 어디로 가냐면 청주로 갑니다. 청주로 가고 난 다음에 렌트카를 버려요. 네. 그리고 난 다음에 택시를 타고 경기도에 있는 한 지역 성남으로 가게 됩니다. 성남에 가서 성남 두 군데에서 따로따로 있었는데 두 군데 다 가서 경찰이 체포하고 그날 오후에 우리가 주모자라고 하는 이 씨 서울에 있는 한 성형외과 병원에서 체포하게 됩니다. 네. 이런 범행만 있는 줄 알았는데 여기에 또 하나의 등장인물들이 나옵니다. 범행을 지시한 사람, 또 실행한 사람 3명, 방금 보신 그 신상 공개된 사람들의 범죄에서 배우로 지목된 부부가 추가로 체포되면서 이게 이중 청부 사건의 얼개를 가진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지금 일고 있죠. 네, 첫 번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이모 씨가 황 씨와 연 씨를 데리고 황 씨와 연 씨에게 그 피해자 납치해. 이래가지고 피해가 납치하고 피해자가 이렇게 여러 가지 정신을 잃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이 이모 씨가 지금 경찰 측 그다음에 언론 측 주장은 그러면 그대로 묻어버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모 씨가 이란 피해자를 사주했는 사람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이까지는 이모 씨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나머지 두 사람을 시켜서 피해자를 사망하는 사건으로 결론이 날 뻔했는데 여기 왼쪽에 이제 황모연 씨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렇죠. 황모 연모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윗선이 다시 한번 등장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부부인데 이 부부가 코인의 큰 손이라는 생각을 하는데 저 위에 있는 윗선이라는 황모 씨와 유모 씨 부부가 출국 금지를 하고 이제 어제 그 중에 한 명이 남편이 잡혔다고 하는데 제가 언론을 조금 찾아보면 저희들도 언론 이렇게 워딩 보면 선수들이잖아요. 어떻게 나왔는가 하면 그 피해자의 신상 정보를 알려준 사람이 있는 듯하게 나왔는데 그게 위에 있는 황모 씨 부부가 아니냐 이렇게 네. 생각이 들고 지금까지 확인해야 됩니다. 착수금 4천만 원을 이 부부들이 이 씨에게 주고 그 이 씨가 그 4천만 원의 일부를 황 씨와 연 씨에게 주었다 이야기가 나오니까 가장 윗선에 있는 주모자는 그 부부고 그 밑에 지시를 받아서 이모 씨가 자기 친구와 연 씨를 데리고 이러한 사건을 저지른 게 아닌가. 여기서 딱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는 우리 은행 통장 보면 돈이 주고받는 거 알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거 비트코인 혹은 암호화폐로 왔다 갔다 했을 거라고요. 그러면 절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은행
은행에는 거래 남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USB로 가서 USB로 줄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4천만 원 은행 거래가 없기 때문에 돈을 주지 않았어요. 분명히 이렇게 이렇게 항변할 거라고요. 그럼 네. 그 항변하는 거 정말로 제대로 된 경찰청에는 서울경찰청이 이러한 어떤 암호화폐를 들여다볼 수 있고 뭐 앞서 앵커가 말했다시피 앵커가 말씀 주셨다시피 기본적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도 들여다본다고 하니까요. 네. 이런 부분은 종래에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은행의 거래가 아니라 정말 최고로 첨단화된 암호화폐에 대한 거래이기 때문에 그런 거래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제대로 찾아야 이 피해자의 영혼을 달랠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한 신문이 이 피해자, 납치 살해된 피해자의 남편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렇게 보도를 했는데 이 남편, 체포된 피해자들이 지금 하고 있는 말은 모두 거짓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주변에 극심한 고통을 지금 당하고 있다. 이런 호소를 했다고요. 이거 그렇습니다. 2차 가해예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피해자 40대 여성의 남편인데 이 40대 여성의 남편이 어떤 사람이냐면 코인 채굴 대행업체 대표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면 가상화폐를 뺏기 위해서 그랬다. 범행을 저질렀다. 이런 피의자들 진술은 이 피해자 남편 이야기는 거짓이라는 거죠. 그게 아니다. 그래서 죽어서는 안 될 사람이다. 내 아내는. 그렇죠. 이렇게 이야기를 네. 하면서 주변에 극심한 이제 고통을 호소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피해자 살해된 여성의 남편이 코인 채굴 대행 업체의 대표이기 때문에 뭔가 이 피해자의 남편도 좀 문제가 있는 사람 아닐까 이렇게 이제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네. 상황에 놓여 있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네. 대단히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고 이게 이제 시세 조작 사건이 아니냐. 그래서 이게 뭐 피해액의 그 규모가 수십억이 될 수도 수백억이 될 수도 있다고 보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이제 수사를 따로 또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가상화폐 시세 조작 사건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경찰도 이제 먼저 수사를 했으니까 수사에 박차를 또 가하고 있다고요? 이게 이제 검경수사권 조정 때문에 이런 어떤 일들이 발생하는데 경찰은 모든 사건의 모든 수사를 다 할 수 있습니다. 네. 경찰은 그래서 이 그렇게 돼 사건을 있죠. 이 사건을 쫙 진행을 했는 거예요. 그리고 검찰의 입장에서는 일정 부패 범죄에 대해서는 검찰도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규모를 딱 들여다보니까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좀 죄송스러운데 가상화폐 하시는 분들에게는 가상화폐 시장이 생각보다 엉망진창인 부분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가상화폐는 그게 상장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부정이 개입될 수 있고 그 상장을 했을 때 누가 우선순위로 만들어줄 건가에 대해서도 부정이 개입될 수 있고 상장을 하고 난 다음에 코인을 장난치는 뭐 여러분들이 설거지란 말도 들어보셨고 여러 가지 러그라는 말도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그런 방법으로 그 코인을 올려서 순간적으로 돈이 빠져나가는 그런 방법을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가상 자산에 대한 사건이 일정 부분 아까 우리 저 소장님 말씀 주신 대로 억 단위가 넘어갈 수 있으면 당연히 검찰이 들여다볼 수도 있는 것이고 이게 피해자가 한두 명이 아니고 이게 분명히 가상 자산에 대한 어떤 특정한 사기적 거래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검찰도 들여다보고 있다고 하는 거니까요. 저는 절대로 이거 부정하지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은 경찰대로 수사하고 검찰은 검찰대로 수사해서 정말 이 사건의 진실을 우리가 어떻게 찾아나갈 것이냐 그리고 관련자들을 발본 세권하고 색출해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에 대한 형사사법의 정의를 생각한다면 저는 두 기관 함께 같이 수사하는 것 적극적으로 필요하다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가상화폐 이번에 문제가 된 이른바 피코인은 뭐 김치 코인이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것과는 다른 성격의 코인이고 피해자가 많은데 이것을 또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피해 구제를 받을 길이 또 별로 현재 현행 법규의 미비점 때문에 어렵다. 참 복잡한 사건으로 지금 번지고 있어요. 처음 체포된 피의자 3명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위해서 호송을 할 때 기자들이 이제 몰려들어서 네네. 여러 질문을 했는데 그렇습니다. 입을 연 사람은 한 명뿐이었다고요? 지금 이제 피의자 범인은 3명입니다. 황 씨, 연 씨, 이 씨인데 그렇죠. 아까 사진 나온 사람들. 네, 그렇습니다. 황 씨가 먼저 이제 영장 실질심사를 왔거든요. 그래서 계속 뭐 할 말 없느냐 물어봅니다. 그렇다면은 살해 범행을 저지른 거기 때문에 정말 석고대죄한다, 죽을 죄를 졌다 이래야 되는데 묵묵부답인 거예요. 네. 그래서 먼저 도착한 황 씨에게 또 재차 물어보니까 그래도 좀 죄송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 나머지 연 씨나 이 씨는 묵묵부답인 겁니다. 이것도 참 이상해요. 왜냐하면 사람이 정말 해서는 안 될 짓을 했다면 적어도 양심의
천건 만건의 가책을 느끼면서 말을 해야 되는데 이것조차 안 한다. 이게 이 사람들이 인면수심이라서 그럴까? 아니면 철면피라서 그럴까? 뭔가 좀 다른 이유도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상당히 이 사건 자체가 저는 좀 더 들여다봐야 되는 사건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남편분의 인터뷰 아까 소개해드렸습니다만 그 사람은 죽어서는 안 될 사람, 뭐 죽어서 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만 그 피해자 여성이요. 경찰은 납치 차량에서 주사기가 나왔는데 이게 마취제 혹은 수면제 성분이 검출됐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주범인 이 씨의 아내가 간호사로 근무하고 있는 성형외과에서 이게 나온 게 아니냐 보고 압수수색을 했다고요? 참 이런 사건들을 보면 정말 제가 형사정책을 너무 못 만드는 거 아닌가? 정말 대한민국을 자책하실 건 없어요. 예, 이렇게까지 국민들에게 공포와 불안에 빠뜨릴 수 있을까라는 진짜 자책감이 드는데 이게 마취제라는 게 이게 제가 알기로는 특정 K로 시작되는 마취제예요. 네. 근데 마취제인데 좀 조심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이게 마취제가 마취를 하면 사람이 정신이 약간 해리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 정신이 해리된 상태에서 어떤 진실을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사실 그 시청자 여러분 제가 꼭 말씀드리는 게 옛날에는 우리가 은행 가서 돈을 찾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휴대폰 하나만 있으면 모든 거래가 가능하죠. 그렇죠. 아까 제가 용인에서 누구 만났다 그랬죠. 황 씨와 연 씨가 이 씨 만났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요. 이 씨한테 휴대폰, 그 피해자 휴대폰 딱 전달합니다. 그럼 전달하면 그 휴대폰을 들고 있는 사람은 딱 두 가지만 있으면 돼요. 아이디와 비밀번호만 알면 그 안에 있는 코인들 내 코인으로 옮겨내는데 아무런 문제. 뭐 수십 수백억 원이 옮겨갈 수 그렇죠.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마취제를 사용했지 않았을까라는 우리가 한편의 합리적인 추측을 할 수 있는데 이게 부인이 있는 성형외과에서 당연히 그 마약 성분을 사용하고 있겠죠. 수술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이게 어떻게 이 씨와 연 씨와 황 씨가 가지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경찰은 수사하기 위해서 압수수색을 했다고 하니까요. 저는 이 부분도 만약에 이 씨의 와이프가 전달했다면 이거 분명히 공범. 이 될 수 있는 그렇죠, 상황이니까요. 당연히.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철두철미하게 들여다봄과 동시에 제가 꼭 드리고 싶은 거는 이러한 마취제 성분도 제대로 병원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요. 이런 상황을 그냥 내버려 두면 똑같은 사건 똑같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관련된 우리가 포로포포를 관리하듯이 이러한 마취제와 관련된 것도 좀 병원에서 타이트하게 좀 관리될 수 있도록 좀 식약처와 보건복지부는 같이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는 말씀. 이런 사건 두 번 다시 발생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꼭 좀 신경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원청부자가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는 황모 씨가 경기도 용인에서 체포가 됐습니다. 그 아내는 임의동행 형식으로 체포에 응했는데 이 부부가 이번 사건의 진짜 배우 아니냐. 물론 그렇죠. 수사를 해봐야 됩니다만 이런 의심이 나오는 이유는 뭘까요? 왜냐하면은 일단 청부를 했으니까요. 청부를 했는데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면은 굉장히 의문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원청부자가 이 황모 씨고 부인이 이제 유 씨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부가 일단 두 사람 사이에 얼마나 모의가 있었는지 일단 황 씨는 체포가 됐고 부인인 유 씨는 이미 동행이 됐는데 네네. 아니 우리 시청자분들도 많이 궁금하시고 저도 이 사건을 들여다보면서 궁금한 게 원청부자가 어떤 배경으로 왜 이 범행에 대해서 청부를 하게 된 건가? 네. 만약 이 범행이 진행이 돼서 발각이 되고 또 범행이 드러나면 자기는 청부자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처벌받을 수밖에 없는 네네. 것이고 두 번째로는 왜 하필이면 이 여성을 40대 여성을 딱 지목해서 정말 살해까지도 생각을 했던 것인지 그리고 살해에서 얻을 건 뭐였는지 이 부분까지 이제 밝혀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네. 가상화폐 사기 사건이 지난 2021년부터 꾸준히 증가해 왔습니다. 범행 액수와 피해액도 그야말로 눈덩이 굴리듯 불어나고 있다고요. 뭐 가상화폐 시청 여러분 많이 같이 한번 알트코인을 거래해 봤으면 특정 어떤 거래소에서 거래해 보셨면 아시겠지만 이게 가격이 한 30원, 40원 되는 게 어떨 때는 3,000원, 4,000원 되는 게 2022년 때 굉장히 많았어요. 그때. 비일비재했죠. 비일비재했죠.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이 뭐 1,000억을 벌었다 이런 설도 많은데 2021년에 3조 한 1,200억 정도가 되었고 피해액이요? 예, 피해액이 2022년에는 조금 그보다 떨어져 가지고 1조 한 100억 정도가 되었는데 결론적으로
이 가상화폐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시장 자체가 3조 정도의 피해액이 발생한다라고 본다면 네. 제가 봤을 때 결코 그냥 내버려 둬서는 안 되는 시장이고 여기서 우리가 들여다봐야 될 게 가상화폐와 관련된 법은 많지 않아요. 가상화폐는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정권을 가지고 정권에서 움직이면 자본시장법이라는 게 적용돼요. 자본시장법은 4가지로 우리가 처벌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시세조종 행위. 내부자 거래, 네. 그다음에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 그리고 그때 좀 갑론을박했는데 제가 강력하게 주장해서 시장 교란 행위까지 집어넣어서 자본시장에서는 관련되는 법들이 충분히 우리가 처벌할 수 있는데 이게 정권성이 인정되지 않는 가상화폐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지금 이 가상화폐는 오로지 한 가지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가상화폐가 나의 실명으로 거래가 될 수 있다는 특정 금융업법. 네. 이것 빼고는 여기에 관련된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가상화폐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지금 강남역 사건, 지금 좀 강남에 있는 이러한 납치 사건 절대로 발생하지 않아야 되지만 앞으로도 발생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라고 단정 지울 수 없는 네, 상황이기 네. 때문에 어떻게 이 가상화폐 시장을 규제할 것인지 또 피해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우리는 고민해야 된다. 그 시점이 바로 지금이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말 그대로 이 범죄가 관심 없는 분들은 나하고 상관없다 이렇게 얘기하기 쉽지만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이게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또 하나의 금융 범죄의 새로운 유형이기 때문에 유비무환의 대책이 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경찰청은 이런 가상자산 추적을 강화하기 위해서 추적 프로그램을 추가로 구매를 했는데 그 값이 무려 19억 원이라고요? 그렇습니다. 비트코인이나 가상화폐를 이제 추적할 수 있는 솔루션인데 이 프로그램이 19억이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만큼 심각하다. 이런 큰 비용을 들여서라도 프로그램을 구매할 수밖에 없다. 경찰청이.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왜냐하면은 실제로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이 가상화폐, 암호화폐도 상당히 많다라는 거예요. 네네. 보안에도 취약하기도 하고 앞서 이제 승 박사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런 이 가상화폐 피해에 따라서 경제적 타격도 있지만 심리적 타격도 엄청납니다. 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모든 사람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자칫 잘못하면 범죄로도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그런 만큼 철저하게 뿌리 뽑을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마련돼야 되고 실제 가상화폐 하다 보면 특히 많은 투자를 이게 하게 되는 게 주로 MZ세대입니다. 2030 세대가 실제로 부모도 자녀들이 자식이 가상화폐를 하는지 모르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네네. 자기가 무엇을 하는지를 정확히 알리고 불법 사기 피해를 당했을 때는 반드시 주변에 또 알게끔 하는 것도 필요한 것이죠. 네. 가상자산 투자를 하다가 피해를 본 대표적인 사례들이 있죠. 얼마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 가장이 본인이 뭐 극단적 선택을 할 수는 있겠는데 자녀까지 같이 데리고 간 그런 정말 안타까운 사건도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가상화폐라는 게 이게 눈앞에 돈이 확 올라오는 게 보여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람이 이거는 정말 누구나 똑같다고 생각하고 저도 똑같습니다. 1,000만 원을 투자했는데 다음 날 3,000만 원으로 변해요. 그게 가능한 게 가상화폐. 이게 가상화폐. 그럼 3,000만 원 변하면 어떤 느낌이겠어요? 내가 갖고 있는 재산 다 들여서 내가 1,000만 원 투자하지 않고 1억 투자했으면 얼마로 변했겠어요? 3억이라고 3억으로 변했고 생각하죠. 예, 3억을 투자했으면 30억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바뀔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많이 들어가는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아까 이렇게 올려가는 게 자전거래 스스로 자기들이 거래를 해서 이렇게 올리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이 피코인도 처음에 만 원 갔다가 뒤에 17원으로 떨어지면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얼마만큼 손해가 나는지. 보통 손해가 나면 우리가 한 30% 손해 난다, 20% 손해 난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피해액이 1억에 8천, 9천만 원이라고 그렇죠, 하면 그렇죠. 눈이 돌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99%가 다 없어지는 어떻게 보면 그 가상에 있는 그 사이트에서 나의 돈 1억이 그냥 순삭이라고 말하죠. 순간 삭제되어서 네. 그게 사실 뭐 1,000만 원, 1,000원, 2,000원으로 남는 그런 순간이기 때문에 가상화폐는 굉장히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되고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루나와 그다음에 테라도 지금 이제 범죄인 송환이 되어 있는 권도형 의 어떤 문제인데 네. 이것도 사실 99%가 없어졌으니까요. 이런 가상화폐 정말 투자를 할 때도 정말로 신중하셔야 한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본인들만 조심하라고 할 얘기가 아니죠. 정부 당국 그리고 국회도 좀 나서야 하는데 입법은 지지부진하다고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22개월 지금 뭐 2년 가까이 묵혀져 있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어떤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코인 투자자 보호법이 이제 논의가 시작되고 이제 심사가 시작됩니다. 빨리 통과되죠. 방금 성 박사께서도 이야기했어요. 진짜로 전문가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만큼 지지난해입니다. 2021년 5월 달에
가상자산업법이 첫 발의가 됐는데 이게 묵혀있다는 게 말이 안 되고 좀 수정 보완할 필요가 있다면 빨리 좀 서둘러야 되겠죠.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을 위해서라도 특히 MZ세대의 취약한 투자자들을 위해서라도 빨리 입법화가 진행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뭐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인들의 저런 거액의 투자를 막을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는 게 그게 기성세대 현재의 이 정책 당국자 국회의원들의 의무이기도 하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2030 세계 박람회 개최 후보지를 실사하러 온 국제 박람회 기구 BIE라고 합니다. 그 실사단이 부산에서 그야말로 아이돌급 스타 같은 환영을 받았습니다. 먼저 영상으로 보시죠. 네, 5,500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이 실사단 어젯밤에 부산에서 하루 묵었고요. 오늘 방한 3일째를 맞는데 오늘부터가 진짜 실사 시작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바로 2030년 이 월드 엑스포의 개최 후보지 중 한 곳인 바로 부산 현장을 바로 방문한 겁니다. 네. 지금 뭐 감동 정말 전율이 쏟아지고 있는 것이 이 정말 이 벚꽃처럼 화르르 쏟아지고 있는 것이 바로 부산인데 네. 감동입니다. 말 그대로 전율적이다. 온몸으로 지금 떨리는 이 살떨림을 느낀다라는 것이 실사단의 반응일 네, 정도로 저는 여기에서 승부가 날 것으로 보이고요. 실제로 5,500명이지만 300만 명의 이 이상의 부산 시민들의 이 열정이 모두 다 고스란히 그대로 전달되고 있다고 봐야죠. 네. 자, 이 실사단이 8명인데 부산에서 KTX에서 내려서 이제 2층 테라스에 도착을 해서 우레 같은 함성과 노랫소리에 깜짝 놀랐다고 하는데요. 이런 환영을 받았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그때 현장의 감동과 함께 해보죠. 네, 지금은 박형준 부산시장의 안내로 이제 소녀들로부터 이제 환영 그 꽃다발 한복과 댕기를 했어요. 네네. 네, 이렇게 해서 저 마스코트도 보이고 있고. 자, 이제 꽃을 받은 것인데 여기 2층 테라스입니다. 여기서 이제 내려다 보니 자, 독일 깃발도 있고 태극기도 있고 실사단 나라를 대표하는 그런 국기들이에요. 이걸 막 흔들고 있습니다. 네네. 사실 어떻게 보면 국민들의 염원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저희들은 기적을 일으킨 나라인 거죠. 88 올림픽부터 시작해서 또 2002년 월드컵까지 어떻게 보면 국제 행사를 굵직하게 다 이끌어왔던 대한민국입니다. 그 순간순간마다 굉장히 어려웠고 평창 올림픽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순간 대한민국은 그걸 반드시 해냈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국민 굉장히 열정 있고 또 그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의지도 있는 국민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지금 있는 저 부산 시민들의 염원 분명히 실사단에게 저는 전달됐다고 봅니다. 우리가 다소 늦기 시작했지만 결과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반드시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이 엑스포 유치할 수 있고 유치해야 하고 유치할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경찰이 뭐 집계를 일일이 한 건 아닙니다만 5,500여 명이 참석을 했다. 이 실사단이 도착부터 테라스에 있을 때 10분 넘게 열광적인 함성과 노래 구호가 울려 퍼졌다. 그리고 실사단이 감동을 느끼면서 떠난 뒤에도 그 광장에 모였던 부산 시민들은 1시간가량 이런 열기를 이어갔다고요? 그럼요. 왜냐하면 실사단도 저도 목이 메이는데 실사단이 이런 거 보면 압니다. 저는 동영상을 따로 봤는데 이미 실사단 한 명 한 명의 눈빛은 개최지를 부산으로 확장한 눈빛이고요. 네. 저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실제 또 개최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프레젠테이션을 했거든요. 실사 참여단 전부가 엄지척하더라고요. Very good. 부산.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바로 그 발언처럼 부산 is ready. 우리는 개최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이 실사단원 한 분을 이제 인터뷰를 했더니 이런 환영의 열기는 한국과 부산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이런 말을 했고 참 재밌는 말이 팝스타가 된 것 같다. 그러니까 그런 급의 환영이었다. 이런 발언이겠죠. 그렇죠. 사실 저게 국민들의 자발적인 염원이 아니면 저런 일 일어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눈빛이 그 사람에게 전해지는 거예요. 제가 앵커 바라봤을 때 앵커를 정말로 존경하면 존경하는 눈빛이 나옵니다. 그리고 앵커를 정말 사랑하는 눈빛이면 사랑하는 눈빛이 나오는데 저 부산 시민들의 저 열정이 그 실사단에게 그대로 전달되었기 때문에 실사단 입장에서도 자기들이 레퍼런스 있는 어떻게 보면 아이돌, 어떻게 보면 팝스타 같은 느낌이 들었다고 하는 거니까요. 이제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남아있던 이틀 동안 더 제대로 준비를 해서 실사단에게 보여주고 앞으로 남아있는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정부의 모습 꼭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산 시민들의 환영 열기 속에 가장 많이 보였던 글씨, 부산 is ready란 구호, 그리고 피켓, 또 그런 함성이 많이 들렸다고 하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밤 청와대 상춘제 환영 만찬에서 한 말입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한국과 부산 엑스포의 개최 역량과 함께 차별화된 경쟁력을 직접 확인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부산 is ready. 네, 어제 만찬 메뉴가 이제 알려져서 또 화제에 올랐습니다. 전남 완도의 전복, 강원도 봉평의 메밀, 부산의 해삼, 지역 특산물을 주류로 해서 그렇습니다. 실사단이 진짜 엄지척했다고 그래요. 예, 그럼요. 전국이 하나 돼서 부산 엑스포를 염원하는 마음이 표현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만찬의 이 음식들 재료들을 보면은 완도의 전복,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봉평의 메밀, 전국의 식재료가 다 부산으로 직결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네네. 단순히 부산만의 축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일어서서 부산 엑스포를 준비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달을 했고요. 네네. 어제 정말 깜짝 놀라실 겁니다. 세계적인 디바 소프라노 조수미가 참석을 했습니다. 아, 조수미 씨도 그 만찬에? 만찬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세계 월드 엑스포의 이 소재지가 있는 곳이 바로 프랑스거든요. 프랑스 와인을 비롯해서 각국의 또 와인까지 준비됐고 네. 또 배경 노래로는 BTS의 작은 것들을 위한 시까지 들려주면서 대한민국의 콘텐츠 파워가 꽃을 피울 수 있는 행사, 전 세계인들이 만족할 수 있는 행사는 2003년 2030 부산 엑스포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네. 사우디아라비아가 6개월 먼저 뛰어들어서 우리의 강력한 경쟁자입니다. 실사단이 이제 여러 가지를 점검할 텐데 그게 이제 중요하잖아요. 어떤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실제 이제 이 부산 이즈 레디라고 이 대통령의 슬로건을 했던 것은 우리는 준비가 돼 있다. 이미 부산이라는 나라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부산이란 도시죠. 그렇죠. 부산이라는 도시는요. 네. 제가 뭐 나라까지 이야기를 하게 되네요. 대표적인 도시는 이제 부산이라는 도시는 준비가 돼 있는 곳이죠. 특히 중요한 것은 이 실사단이 볼 때 그런 환경이 돼 있냐, 인프라가 돼 있느냐, 네. 교통은 어떤가. 또 이제 부산에 지금 있는 김해공항과 또 가덕도 공항도 있는 것이고요. 또 시내에는 지하철도 다 또 잘 시설이 되어 있고 또 환경 또 무엇을 보냐면 열정입니다. 국민들이 얼마나 이 외국에 이 참여하는 이 관광객들을 또 손님들을 맞이할 준비가 돼 있는지. 네네. 마지막으로는 미래입니다. 역시 엑스포는 미래를 향하거든요. 그렇죠. 부산이 또 대한민국이 얼마나 미래에 대한 의지가 있느냐. 이것까지 우리는 충분히 준비가 돼 있다고 보입니다. 네. 실사단을 유치하기 위한 데는 이 국내 주요 대기업 총수들도 일제히 나섰습니다. 대한상의 회장인 최태원 SK 회장도 그렇고 이재용 삼성 회장은 아예 이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세계를 뛰고 있다. 이런 보도가 진작 나왔는데 유치 응원 광고를 직접 선보이면서 홍보에 힘쓰고 있다. 이런 얘기가 좀 들립니다. 네, 사실 이게 기업이
만약에 이익이 안 된다면 기업이 이런 일을 안 하겠죠. 그만큼 이 대전 엑스포, 부산 엑스포는 그만큼 경제적 이익이 굉장히 크게 창출될 수 있는 엑스포 중에 하나인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5대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대기업들이 다 들어와 있는데요. 삼성, SK, 현대자동차, LG 등 이제 모든 어떤 기업들이 들어와 있는데 그냥 기업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미래, 우리 소장님 말씀했다시피 아마 제가 이 엑스포의 기본적인 주제가 세계의 대전환, 더 나은 미래를 향한 향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최첨단의 내용들을 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전 세계 사실 모든 분들에게 같이 함께 공유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또 언론 매체에서도 좀 같이 함께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네, 실사단의 오찬에 우리의 첨단 기술이 또 깜짝 선보였습니다. 네 발로 걷는 로봇개, 사족보행 로봇개죠. 이름이 스팟인데 직접 실사단을 맞이하고 오찬장으로 안내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 스팟은 현대차가 낸 아이디어였다고요? 그렇죠. 현대차가 소유하고 있는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사족, 그러니까 네 발로 하는 이 로봇인데. 네, 저기 지금 오른쪽에 있는 실사단원이 보고 있는 그렇습니다. 그 로봇개예요. 네. 스팟입니다. 뚜벅뚜벅 걸어가는데 실사단에서 엄청난 관심을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미소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반려견은 많이 보지만 이렇게 로봇개가 정말 지능적으로 움직이는 경우는 보기가 쉽지 않은데 한영 이벤트 현장에서 안내 역할을 맡은 겁니다. 네. 와, 놀랍다. 이게 단순한 장난감 차원 이상의 인간에게 장난감 아니죠. 아니, 그러니까요. 첨단 기술의 집약체입니다. 보조적인 네. 역할을 하는 첨단 기술의 집약체니까 더 깜짝 놀랍니다. 아까 제가 무슨 말씀드렸습니까? 이 부산의 엑스포라는 것이 환경과 그다음에 열정과 미래거든요. 그걸 고스란히 보여준 첨단 기술의 바로 결정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과거 88 서울올림픽 그리고 2002 월드컵 당시에도 이 4대 그룹 삼성, 현대차, SK, LG가 아주 구원투수 이상의 역할을 톡톡히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요. 구원투수가 아니라 전원 선발투수입니다. 그 역할을 하고 있고 우리 국민도 선발투수고 구원투수가 어디 있습니까? 네. 그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지금 10개 기업의 총수가 무려 64개국을 방문을 하면서 다 설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사우디보다 조금 늦었지만 지금 속도는 우리가 따라가고 있는 그 추격 속도는 너무나 빠르다. 네네. 얼마든지 우리는 11월 발표이기 때문에 충분히 개최를 끌어낼 만한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보입니다. 네. SK그룹 최태원 회장이 대한상의 회장도 겸하고 있는데 이제 유치 단장의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SK가 유튜브에 선보인 2030 부산 엑스포 유치 응원 캠페인 영상, 이게 화제라고 하는데요. 그 영상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게 어디야? 전화 안 돼요? 이거 시동도 안 걸리네. 차현 씨! 아니, 먹통인 것 같은데. 큰일이네 진짜. 여기가 어디야? 맞다. 엑스포. 저 애들 만나러 가봐야겠어요. 같이 가요. 천혁 씨! 애들이 여기 분명 엑스포장 맞는데? 저기 다리도 있고 아닌 거 아무것도 없네. 아침까지 다 했던 게 전화 좀 어디 다시 해봐요. 2023년? 아무래도 여긴 과거가 분명하다. 부산 엑스포가 열리는 2030년으로 돌아가서 우리 가족을 다시 만나야만 해. 제가 미래에서 왔다는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스케줄 갈 때 타고 다니던 수소 드론 택시. 의사들 불쌍해. 아니야, 괜찮아. 이건 진짜 물고기 아니고 세포 배양 연어야. 와 맛있다. 내일 아빠랑 엑스포 가고 싶은 사람. 그래, 엑스포 가자. 2030 부산 엑스포가 열려야지만 집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민들의 응원에서 나오는 파동의 의지는 미래로 돌아가는 차원의 문을 열 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찬혁 씨가 2030 부산 엑스포로 돌아가야 가족을 다시 만날 수 있다고 합니다.
2030 부산 엑스포가 열릴 수 있도록 지금 바로 응원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애기랑 애 엄마 보고 싶었었잖아. 밖에서 내가 또 전화했잖아. 전화 한 통으로 부산 엑스포가 유치된다 하면은 부산 시민으로서 당연히 도와드려야지요. 악동 뮤지션의 오빠가 이제 주연을 했고요. SK텔레콤답게 통신 관련 그 컨셉을 넣었습니다. 영상 조회수 뷰가 1,000만을 넘어섰다고요. 이게 열흘 만에 달성한 성과죠? 그렇죠. 10일에 1,000만 뷰라는 그 숫자는 굉장히 높은 숫자인데 저는 앞으로 이 1,000만 뷰가 1억 뷰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에 정말 엑스포를 위해서 전화 한 통이면 엑스포가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이 영상 좀 많이 홍보해 주시고 특히 해외에 계시는 우리 제외 동포 여러분도 주위에 있는 외국인들에게 좀 많은 이야기를 해서 대한민국이 이 엑스포를 이렇게 염원하고 있구나라는 걸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의 외교관으로서 좀 이렇게 알려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려서 꼭 해외에 계시는 우리 동포 여러분 같이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11월에 표 대결이 펼쳐집니다. 그러니까 원래 우리 표가 아니었던 데를 끌어오는 게 참 중요한 게 이 표 대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서유럽 국가로는 처음으로 네덜란드가 2030 부산 엑스포 유치에 부산을 지지하겠다는 그런 의사를 표명했다는데 의미가 크죠? 엄청납니다. 네덜란드가 어떤 나라냐면 유럽의 중앙에 있죠. 그러니까 지정학적으로도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이 BI 월드 엑스포를 결정하는 소재지가 어디입니까? 파리죠. 센터가 바로 파리입니다. 네. 그 가까운 곳에서 또 네덜란드 하면 우리 누가 생각납니까? 대한민국 히딩크. 바로 히딩크 감독입니다. 예, 예. 우리 국민들 배고픕니다. 개최해야 됩니다. 네. 어쨌든 이런 그 열기 때문에 윤 대통령도 네덜란드 총리에게 감사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자, 이 주제는요. 다음에 또 희소식이 들어오면 저희가 계속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상하 양원 합동연설에서 좀 초청을 받고 이제 하게 됐고 이것 자체가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10년 만이라고 하는데요. 주제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이 모습을 준비를 해 드렸는데 여기에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의미 자체가 한국 대통령은 지난 10년간 이거를 못했다는 얘기잖아요. 사실 기회가 없을 수도 있는 것이고 상하원에 다 같이 하기 위해서는 그 일정들이 조율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국빈 방문이라는 게 우리가 원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에서도 그 국빈에 대한 리스펙이라 그러죠. 존중이 있어야 되고 그 대통령도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역량을 펼쳐야 되는데 상원, 하원 같이 듣는 연설을 하게 된다는데요. 사실 대통령께서 언제나 이제 그 안에 있는 그 주재 회의를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 첫 일성이 뭔가 하면 외교 안보는 국민이 먹고 사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에 먹고 사는데 가장 앞서서 노력하고 계시는데요. 외교라는 게 그냥 과거에는 그냥 사람 만나서 이야기하고 인사하고 또 다른 나라와 수교하고 이런 어떤 측면이었는데 지금은 전 세계가 스플라이 체인이 하나로 묶여 있는 거잖아요. 글로벌리제이션이 되는 하나의 국가이기 때문에 외교와 안보 이를 위해서 국민의 먹거리를 만들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요. 상하원 가셨어도 이러한 대한민국의 먹거리 문화 좀 만들어 오시고 조금 더 대한민국이 더 나은 미래가 있을 수 있는 메시지를 좀 꼭 말씀하시고 오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윤 대통령이 청와대 영빈관에서 외교안보 분야의 현안과 관련해서 전문가와 국민 100명과 함께 제2차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주재했습니다. 핵심 내용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국정과 외교는 같은 것입니다. 동전의 양면입니다. 외교 안보는 우리 국민의 먹고 사는 민생과 직결됩니다. 외교의 중심은 경제입니다. 앞으로 글로벌 협력을 확대해서 원전, 반도체, 그다음에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고 수출 성과와 해외 시장 개척을 이뤄내는데 역량을 모을 것입니다. 네, 윤 대통령의 이 어제 회의에서의 강조한 부분이요. 외교의 중심 또한 경제다.
또 안보에도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된다. 그러니까 외교만 따로 갈 수 없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 어떻게 보면 다른 나라에서 보면 대한민국 되게 위험한 나라라고 생각 아직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불안하다? 예, 뭐 이렇게 미사일 팍팍팍팍 올라오는데 우리야 북한 전혀 신경 안 쓰고 있으니까 어차피 그들의 삶을 구축하고 그들의 정권을 지키기 위해서 미사일을 쏘는 거니까 저희는 조금 대면한다 할지라도 외국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은 두 가지 메시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우리나라 안에 간첩 행위하는 사람 분명히 저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옛날에는 어디에 간첩이 있냐 이렇게 아니란 생각이 아니라 정말로 간첩들이 심리전으로 대한민국의 대통령에 대해서 여러 가지 행동을 한다면 우리도 똑같이 북한에게 대응해야 되지 않느냐. 통일부에 우리 대한민국도 심리대응전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말씀과 동시에 저도 이거 UPR 많이 갔는데 국가정례인권보고에 가서 여러 가지 북한의 인권 실상 보고 왔는데요. 북한의 인권 실상 정확하게 알려야죠. 북한에 있는 그 북한 주민들이 얼마만큼 북한의 테크노크라트라 그러죠. 최상위에 있는 집권 세력으로부터 인권적인 어떤 학대를 당하고 있는지 반드시 우리는 알려서 실상을 알려야 한다는 대통령의 말씀, 저도 100% 공감한다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자, 어제 회의에서는요. 7년 만에 공개된 북한 인권 보고서에 대한 언급도 있었습니다. 어떤 얘기였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북한 인권 실상을 확실하게 공개하고 그 진상을 국내외에 알리는 것이 국가 안보하고 부합하는 일이다. 국가 안보를 지키는 일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인권 상황 개선은 뭐 당연히 알리는 데서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데 우리 외교가 지향하는 비전이 자유, 평화, 번영입니다. 북한 인권의 실상을 나라 안팎에 제대로 알리는 게 국가 안보를 지키는 길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국내 단체가 북한 지시로 간첩 행위를 했다는 이 혐의, 통일부가 대응하라는 대통령의 발언 중요한 건 이게 안보입니다. 안보가 없으면 안보가 안 보이면 그때 위험해지는 것이죠. 또 하나는 뭐냐면 북한 인권 실상을 확실히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북한에 얼마나 인권이 유린당하고 있습니까? 그 점을 분명히 한 거죠. 대통령의 메시지는 명약관화입니다. 안보이고 인권입니다. 네. 자, 오늘 여러 주제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과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생방송 정책인 이슈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